자, 내신 대비 시작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과제가 기출픽 문제집하고 EBS 수능 기출 문제집이 있는데, 일단 수업 시간의 진도는 기출픽에 나와 있는 이론들 있지, 그지? 네, 그 이론들 중심으로 내가 한 번 더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거에 해당되는 문제를 좀 풀고, 뭐 그런 식으로 풀어오는 게 이제 과제의 형태로 나가게 될 거고요. 그 내용 설명이 우리가 정규 시간에 했던 거에 비해서는 지금 시간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완전 자세하게 할 수는 없어. 모든 기본 문제, 뭐 기본 이론을 다 설명하기 좀 힘들고, 기본적인 설명을 좀 약간 요약해서 하고요. 시험에 어떤 식으로 좀 더 나오는지를 중점적으로 설명을 좀 더 추가적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식의 이론이 더 시험에 더 잘 나왔고, 이런 식의 설명이 이제 추가적으로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지금 내 생각으로는요, 과제가 한 주에 못해도 한 최소 60문제에서 한 80문제 가까이 나갈 걸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좀 빨리빨리, 지금 뭐 1강씩 이렇게 나가는 거 아니고, 이제 이거 복습할 때는 한 2강 정도씩 해가지고 쭉쭉쭉쭉 좀 진도를 좀 뺄 거예요. 됐죠? 네, 그래서 이렇게 시험 대비를 좀 할 거고, 이게 한 주에 나가는 문제 분량이 좀 많다 보니까 제대로 문제 풀고 문제 다 풀어야 되는 건 기본이고, 또 그 문제를 틀린 문제 내가 질문은 다 받을 거거든. 다 받을 건데 그 오답을 갖다가 제대로 안 한 상태에서 틀린 문제 다 가지고 와서 다 질문하면은 시간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할 수 있는 오답은 최대한 자세하게 색깔펜으로 오답을 해오세요. 색깔펜으로. 알겠지? 오답을 해와서 내가 과제 확인할 때, 얘 이거 지금 완벽히 됐구나라고 이렇게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색깔펜으로 오답을 좀 해오고, 모든 문제 풀 때 옳지 않은 문장 옳게 고치는 건 당연한 얘기고, 그렇게 해오고, 그리고 이제 좀 질문 많은 것들, 뭐 아니면 좀 어렵다 싶은 문제들, 그런 거 중심으로 해서 또 질문을 받고 또 이론하고 뭐 이런 식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좀 빡빡할 거예요, 수업이. 됐지? 그리고 오늘까지는 우리가 2시간 수업이어서 4시에 시작해서 6시에 끝나는데, 다음 주부터는 2시간 반 수업이기 때문에 6시 반에 끝납니다. 다음 주부터는. 됐죠? 그거를 고려를 하고 와주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그래. 그래. 오케이, 오케이. 네. 자, 그러면 지금 판구조론의 정립 과정 있지, 그지? 요거를 갖다가 이론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복습을 한다 생각을 좀 하고요. 복습. 우리가 판구조론의 정립 과정이라고 해가지고 대륙이동설 먼저 얘기를 좀 했었고, 그 다음에 멘틀 대류설 얘기를 좀 했었고요. 그 다음에 해양저 확장설에 대한 얘기를 좀 했었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것들이 이제 판구조론으로 정리가 되는 걸 배웠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요 멘틀 대류설과 해양저 확장설 사이에 음향측신법이라고 하는 기술에 대한 얘기도 했어요. 됐지? 그래서 요 판구조론까지 얘기를 좀 했는데, 자, 이 과정에서 지금 너네가 정리해야 되는, 마지막 최종적으로 정리해야 되는 건 뭐냐면, 대륙이동설의 정의, 대륙이동설의 증거 4가지, 대륙이동설이 인정받았는지, 대륙이동설의 한계점. 됐지? 그 다음 멘틀 대류설이 뭔지, 멘틀 대류설이 인정받았는지 한계점. 그 다음 음향측신법에 대한 기술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또 해양저 확장설이 뭔지, 해양저 확장설의 증거 4가지가 뭔지. 되니? 그래서 최종적으로 판구조론의 내용 2가지 알아야 되고, 판이 뭔지, 그럼 판과 판 사이에 존재하는 판 경계는 뭔지. 되나요? 이게 지금 요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얘기를 짧게 했을 때 너네 머릿속에 정의, 그래 증거 4가지 있었지, 뭐뭐뭐 있었지, 이런 게 빨리빨리 이게 생각이 나야 돼. 되나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뭐 모의 테스트도 치고 하겠지만, 중간중간에 내가 불시에 백지 테스트도 칠 겁니다. 그냥 나는 정말 백지를 줄 거예요. 그리고 너네한테 쓰라고 할 거야. 대륙이동설 정의 쓰고, 증거 4개 쓰고, 1개 쓰고. 되니? 이런 식으로 외웠는지 확인을 할 겁니다. 불시에 할 겁니다.
계속 외워 놓으세요. 그리고 지금 너네가 집에 가서 다시 이 내용을 갖다 정리하기는 힘들 거야. 집에 가서 읽는다 하더라도 정독 수준이기 때문에 지금 그냥 바로 외운다고 생각하세요. 갑니다. 대륙이동설. 자, 대륙이동설이라고 하는 거는 정의가 뭐였었냐면은 과거의 모든 대륙들이 하나로 모여. 얘들아, 이 과거에라는 표현 대신에 자, 우리 정확히 표현합시다. 고생대 말에 네, 모든 대륙들이 하나로 모여서 네, 하나의 커다란 초대륙인 누구를 형성해? 판게아를 형성을 합니다. 판게아를 이루었으며 자, 약 2억 년 전부터 얘들아 이 분리되는 시점을요 우리가 세 가지로 표현할 수 있거든. 분리되는 시점을 일단 약 2억 년 전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그다음 두 번째 표현은 중생대 초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또 하나의 표현은요 우리 지질시대에 이제 선행하면서 배웠으니까 중생대 중에서 네, 트라이아스기라고 있었어. 트라이아스기 말에 우리가 중생대는 트라이아스기 쥐라기 백악기 이랬지, 그지? 그 중에서 트라이아스기 말 그때 분리가 됐다. 자, 판게아의 분리 시점 약 2억 년 전, 중생대 초, 트라이아스기 말 이렇게 다 표현할 수 있어. 네, 판게아가 고생대 말에 형성이 됐다가 약 2억 년 전 중생대 초에 분리가 되어 현재와 같은 대륙 분포가 되었다는 이 학설, 이걸 우리가 대륙이동설이라고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내신을 준비하는 거기 때문에 얘들아 이런 거는 좀 같이 알아둡시다. 지금은 1912년에 베게너가 주장을 했습니다. 1912년 베게너. 자, 그리고 판게아에 대한 그림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판게아에 대한 그림을 보면은 얘들아 기본적으로 일단 알아야 되는 게 남극을 중심으로 해서 대륙들이 다 모인 거야. 그리고 살짝 이렇게 디귿자 형태로 되어져 있는 이런 모습을 좀 볼 수 있어요. 판게아. 이 모양을 좀 알아둬야 되는 게 왜 그런 거냐면요. 우리가 판게아가 최초의 초대륙이 아닙니다. 판게아는 최초의 초대륙이 아니야. 알겠지? 네, 이 판게아 이전에도 초대륙은 존재했었어. 가장 대표적인 초대륙이 뭐가 있냐면요. 여기 중간중간에 이렇게 좀 이렇게 크게 이렇게 몰려있는 이런 형태의 초대륙이 있었습니다. 얘 이름이 뭐였냐면은 로디니아라고 하는 초대륙이 있었어요. 이 로디니아는 약 12억 년 전 선캄브리아 시대에 존재했습니다. 내가 이 로디니아 얘기를 왜 하냐면 이제 이 판게아는 이렇게 디귿자로 해서 남극까지 이렇게 뻗어져 있는 형태라면 로디니아는 이 극쪽에 뻗어져 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이렇게 살짝 몰려 있는 형태로 그림이 좀 나오고, 그걸 가지고 그게 판게아냐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들이 있어서 그래. 됐지? 네. 그래서 그림을 보고 가운데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몰려 있다. 그러면 이거 로디니아. 판게아 아니다. 됐죠? 자, 또 하나 문제 나올 수 있는 포인트가 뭐냐면 이 로디니아도요. 이 로디니아도 최초의 초대륙은 아닙니다. 됐나요? 이거 이전에도 초대륙이 또 있었어. 되지? 그게 누군지는 한 번도 물어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로디니아가 얘도 최초의 초대륙은 아니다라는 보기는 나온 적은 있어요. 됐니? 여기다 적어놔. 로디니아, 판게아 둘 다 최초의 초대륙은 아니다. 그보다 더 앞선 초대륙은 있었다. 됐죠? 자, 그 다음 알아야 되는 거. 얘들아, 판게아의 그림을 보고요. 판게아의 그림을 보고 대서양 어디에 생길지 알아야 됩니다. 대서양 어디에 생길지. 되니? 얘들아, 왜 대서양은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랑 유럽, 아프리카 사이에 존재하거든? 선으로 그어본다면 요 사이가 이제 앞으로 벌어져서 대서양이 될 곳입니다. 표시해주세요. 지금은 이게 고생대말 판게아의 그림이기 때문에 이게 벌어져 있지 않은데, 이게 이제 중생대쯤 되면은 중생대에 이제 이 사이가 발산형 경계에 의해서 벌어지면서 여기서 대서양이 이제 확장이 되기 시작해요. 그렇게 만들어진 구간이 어디야? 여기야, 얘들아. 지금 내가 파란색으로 선 그은 이 부분하고 지금 이 부분하고가 지금 같은 선이라는 거야.
됐지? 이게 대서양 바다니까. 자, 그럼 밑에 이제 대륙 이동설의 증거 갑시다. 증거. 무조건 남깁니다. 증거. 첫 번째, 멀리 떨어진 대륙의 해안선 모양이 유사하다. 얘들아, 멀리 떨어진 대륙도 뭐 좋긴 한데요. 마주보고 떨어진, 나중에 너네가 서술형으로 적는다면 마주보고 있는 대륙의 해안선의 모양이 유사하다라고 하는 게 조금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떨어져 있는데 대신 마주보고 있는 대륙의 해안선 모양이 유사하다. 얘들아, 그의 대표적인 예까지도 지금 여기 암기를 해야 됩니다. 남아메리카 대륙의 동해안과 아프리카 대륙의 서해안이야. 이게 어떤 학교에서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왔냐면은 남아메리카 대륙의 서해안, 아프리카 대륙의 동해안이 맞냐고 물어봤어. 아니지, 그제? 응, 아니지. 그럼 이거를 갖다가 막 동서 이렇게 외우지 말고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얘들아, 이게 남미 대륙이거든. 얘가 북미 대륙이야. 북미, 남미. 요게 아프리카예요. 아프리카. 이 위쪽이 이제 유럽이 되는 거야. 그러면 남미 대륙의 동쪽 해안하고 아프리카 대륙의 서쪽 해안이 붙어 있는, 일치해 있는 형태가 대륙 이동설의 증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저 지도를, 세계 지도를 이제 머릿속에 넣어놓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됐지? 네. 그다음 멀리 떨어진 대륙에서의 지질 구조가 연속적으로 나타난다. 지질 구조의 연속성 했지? 얘들아, 이 지질 구조의 연속성의 가장 대표적인 예 두 가지를 내가 얘기했습니다. 산맥을요. 뭐랑 뭐요? 산맥. 아이, 왜 빨리 대답해. 빨리. 멀리 떨어져 있는 대륙에서 지질 구조의 연속성. 위치로 따지면 이쪽하고 이쪽에 대한 얘기입니다. 노란색으로 할까? 이쪽하고 이쪽하고가 지금 떨어져 있는데도 지층의 구조들이 딱 이게 만나서 일치하는 것처럼 연속적으로 이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대표적인 얘 산맥 이름 뭔가요? 산맥 이름. 이게 내가 산맥 뭐 몇 개 안 가르쳐줬어. 뭐 에팔레치아 산맥 처음 들어봐? 알잖아, 에팔레치아 산맥. 그지? 그럼 하나 더 뭐 추가시킨다면은 에팔레치아 산맥은 무조건 암기해야 되고요. 하나 더 추가시킨다면은 이제 뭐 칼레도니아 산맥 정도? 칼레도니아 산맥, 에팔레치아 산맥, 칼레도니아 산맥 정도? 뒤에 산맥 써야 됩니다. 둘 다. 되나요? 외우세요. 외워야 됩니다. 얘들아, 에팔레치아 산맥이 어떻게 생겨났냐면 판게아가 형성이 되는 과정 있지? 판게아가 형성이 되는 과정에서 대륙들이 부딪힐 거 아니야. 초대륙이 돼야 되면 모여야 되니까. 그 부딪히는 과정에서 생긴 게 에팔레치아 산맥이에요. 되니? 그럼 그 부딪히는 과정에서 지금 요 노란색으로 표시했던 요 부분들이 부딪히면서 산맥을 만들고, 그러다 보니 얘네들한테서는 지질 구조가 이렇게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멀리 떨어진 대륙에서의 같은 종의 화석이 발견된다. 얘들아, 이 멀리 떨어진 대륙에서의 같은 종의 화석, 이것도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하면요, 고생물 화석의 분포, 고생물 화석의 연속성이라고 표현을 좀 할게요. 멀리 떨어진 대륙에서의 고생물 화석의 연속성.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지도를 보면서 지금 여기 빗금 쳐져 있는 부분이 존재해요. 여기. 자, 여기랑 여기. 자, 여기에 누가 살았냐면은 메소사우루스라고 하는 생물이 살았어. 자, 저 메소사우루스의 특징은 뭐냐면요, 절대로 바다를 건너갈 수 없는 생물입니다. 되나요? 근데 이렇게 멀리 떨어진 대륙에서 존재를 하네? 되니? 그럼 왜 얘네들이 이렇게 멀리 떨어진 대륙에서 그것도 화석의 형태로 존재를 하는가? 원래 붙어 있었거든. 원래 붙어 있어서 사실은 얘가 요렇게
붙어있는 요 대륙을 왔다 갔다 거리면서 살고 있었어. 그랬다가 이제 걔들이 죽으면서 땅에 묻힌 상태가 되고요. 그 이후에 이제 얘네들이 분리가 되는 거지. 네? 그랬더니 이제 지금 발견이 되는 형태들이 이 바다를 건널 수 없는 애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바다를 마치 건넌 것처럼 표시가 되어져 있는 화석이 이제 발견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아, 옛날에는 붙어 있었던 게 맞네. 되니?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방금 얘기한 메소사우루스랑 글로소프테리스라고 하는 양치식물과가 있습니다. 메소사우루스랑 글로소프테리스라고 하는 양치식물. 네, 이 두 가지가 또 이 대륙이동설의 증거가 될 수 있다. 그 다음 마지막 빙하의 흔적. 얘들아, 빙하가 대륙들이 이제 이동을 하면서 워낙에 이제 크기가 크고 하다 보니까 대륙들을 이렇게 긁고 지나간 흔적들이 이제 나타나게 돼. 그 긁고 지나간 흔적들을 갖다가 거꾸로 되돌리니까 이제 원래 처음대로 저 판게아의 모양대로 이렇게 몰려 있었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됐나요?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쓸 수 있어야 된다. 마주보고 있는 대륙의 해안선이 일치하는 것과 얘가 뭐가 있는지, 그 다음 지질구조 연속성으로 얘가 뭐가 있는지, 그 다음 고생물 화석의 분포성, 그지? 고생물 화석의 분포가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거, 메소사우루스, 글로소프테리스, 빙하의 흔적으로 우리가 대륙이동설을 설명할 수 있다. 이게 대륙이동설의 증거입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이 대륙이동설이 인정을 바로 받았는가? 못 받았습니다. 왜냐? 그럼 이렇게 큰 대륙들이 이동하는데 어떻게 이동했는지, 왜 이동했는지 그런 대륙 이동의 원동력을 설명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지. 한계점이. 근데 얘들아, 봐, 이것도 어떤 학교에서 어떻게 나왔냐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사실 베게너가 대륙 이동에 대한 원동력을요 아예 설명조차 안 한 건 아닙니다. 얘기를 하긴 했어. 뭐로 얘기를 했냐면 베게너는 태양과 달의 기조력, 얘네들이 잡아당기는, 지구를 잡아당기는 인력, 기조력, 이것들 때문에 대륙이 움직일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 근데 얘들아, 이게 사실은 대륙을 이동시키기에는요 너무너무 약합니다. 되나요?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얘가 인정을 아예 받지를 못해 제대로 된 원동력을 설명하지 못했다라는 게 한계점이 되는 거야. 어떤 학교에서 베게너가 아예 이거에 대해서 설명하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설명하긴 했으나 인정받지 못한 거죠. 됐나요? 자, 이런 대륙이동설을 갖다가 보완해주기 위해서 나온 게 이제 멘틀 대류설이 될 거예요. 멘틀 대류설. 멘틀이 대류하면서, 그 멘틀이 어디 있냐면은 지각 밑에 있거든. 지각 밑에 있는 멘틀이 대류하면서 그 위에 있는 지각이 움직일 거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되니? 그게 이제 멘틀 대류설에 대한 얘기고, 그럼 그 멘틀 대류가 왜 일어나는가? 멘틀의 윗부분, 상부와 하부의 온도 차이 때문에 뜨거운 곳이 나오고 차가운 곳이 생기면서 뜨거운 곳에서는 이렇게 위쪽으로 올라가는 상승부, 그럼 거기서는 이제 새로운 지각 같은 것들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 하강부 같은 곳이 있을 수 있다면 그러면 이제 그 해구와 같은 그런 해저 지형이 나타날 수 있다. 근데 사실 이 멘틀 대류설을 처음에 얘기할 때는 해령이나 해구와 같은 해양 지각의 명칭은 나오진 않았습니다. 됐나요? 왜냐면 본 적이 없으니까. 관찰이 안 되니까. 그 바다 밑에까지 들어가서 해저 지형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었어. 기술이 부족해서. 되니? 자, 그런 상태에서 멘틀 대류의 상승부와 하강부가 생겨서 그 위에 놓여져 있는 대륙이 이동했다라고만 주장을 하는 거야. 돼? 자, 이 대륙 이동, 이 멘틀 대류설도요 인정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됐나요? 자, 얘는 왜 인정받지 못했냐? 여기다 필기 좀 해. 자, 이 멘틀 대류설도 한계가 있었는데 그 한계점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멘틀 대류의 관측적 증거가 부족.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해. 멘틀 대류의 관측적 증거가 부족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멘틀 대류 눈으로 본 사람 없다 그 말이야. 되니? 당연하지. 지각을 뚫고 그 밑에 이제 들어가야 멘틀이 보이는 건데 지각을 뚫은 적이 없어요. 다 뚫은 적이 없습니다. 너무 두껍기 때문에. 그래서 멘틀 대류하는 거에 대한 관측적 증거가 부족해서 이런 멘틀 대류설이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됐나요? 됐나요? 자, 그런데 아까 멘틀 대류에 상승부와 하강부가 있을 거고 상승부에서는 대륙이 분리되는 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해양이나 새로운 지각이 만들어질 거라고 얘기를 했었거든. 하강부도 마찬가지로 이 산맥 같은 게 만들어지고 또 뭐 바닷속이라면은 이제 골짜기, 바닷속에 있는 골짜기 같은 것들이 만들어질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었는데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즉 관측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이 되죠. 네, 그게 바로 음향측심법이었습니다. 초음파를 쏴가지고 해저의 깊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갖다가 확인을 하는 방법이 음향측심법이었고요. 내가 쏜 초음파이기 때문에 이 초음파의 속도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지? 그럼 속도를 안다고 하면은 뭘 확인할 수 있냐면 자, 위에서 배가 있고 이 배가 해저 지형한테 초음파 쏴가지고 다시 이렇게 반사돼서 되돌아오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측정을 하는 거야. 괜히 왕복 시간 측정을 해서 그래서 이 깊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속도 알고 시간 알면 거리 구할 수 있긴 한데 이 시간은 왕복 시간이기 때문에 내가 잰 시간의 절반을 넣어서 계산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음향측심법이라고 얘기를 했어. 음향측심법. 우리가 이런 음향측심법을 가지고 드디어 해저 지형을 확인을 합니다. 자, 빈칸 한번 채워볼까요? 자, 음향측심법은 음파의 왕복 시간이 길대. 그럼 수심이 어떤 거야? 그렇지, 깊은 겁니다. 시간 오래 걸렸어? 엄청 밑에까지 가서 찍고 왔구나 이런 뜻입니다. 자, 이런 걸 가지고서는 알아낸 해저 지형. 자, 해저에는 수심 약 6km 이상. 얘들아, 이거 좀 감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 6km 정도 더 깊은 곳이 있다면요. 요거는 우리가 해구로 봅니다.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얘들아, 우리가 해령이 존재하는데 해령에도 마그마가 뚫고 나오는 이렇게 살짝 움푹 들어간 열곡이 있다고 했었거든. 얘들아, 이 열곡은요. 절대로 6km 이상이 될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6km 정도, 요 깊이가 6km가 될 수 없다는 얘기거든. 해령은. 만약에 6km 이상인 곳을 발견을 했다? 그럼 그거는 해구야, 해구. 해구, 골짜기.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 해저에 발달한 산맥인 7번 뭐 들어가야 돼? 해령, 그렇지, 해령. 해령 등이 있다. 해령 여기다 적고요. 괄호치고 열곡이라고도 적으세요. 해령이 발견이 된다면 마그마 타도 나오는 열곡은 당연히 있을 겁니다. 자, 이런 해저 지형을 갖다가 관측을 하면서 이걸 가지고 주장한 세 번째 이론이 해양저 확장설이죠. 해양저 확장설 같은 경우에 멘틀 대류설에서 얘기했었던 내용들이 조금 더 디벨롭이 되는 거야. 자, 이번에 이제 해령을 우리가 찾아냈으니까 해령 아래에서 멘틀 물질이 상승해서 새로운 해양 지각 만들어질 거고 그러다 보면 계속해서 새로운 해양 지각 만들다 보니까 아까 대서양처럼 바다가 계속해서 어떻게 돼? 넓어지는 해양 지각이 점점 확장이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확장되는 곳이 있다면 소멸되는 것도 존재해야 되겠지? 그것도 우린 찾았어. 해구라고. 네? 해구에서 섭입하면서 소멸된다라는 게 해양저 확장설의 정의. 됐지? 됐지? 네. 아까 우리 대륙이동설 베게너가 주장했지? 몇 년도쯤? 1912년도쯤. 되나요? 얘들아, 그 다음에 멘틀 대류설은요. 아까 밑줄을 좀 안 그었지. 멘틀 대류설은 1920년도 후반쯤에 홈스라는 사람이 주장을 합니다. 홈스가 주장을 하고 그 다음 해양저 확장설. 해양저 확장설은요. 1962년쯤, 그러니까 1960년대쯤에 밑에
헤스와 디츠, 헤스라는 사람하고 디츠라는 사람이 제안을 합니다. 됐나요? 됐나요? 네, 이렇게 베게너, 홈즈, 헤스와 디츠 이런 순서로 진행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해양자 확장설은 증거가 있죠. 그 증거가 너무너무 중요했었고, 자, 증거 4가지가 존재합니다. 증거 4가지 발표. 배웠던 거니까 빨리빨리 갑시다. 첫 번째, 자, 해양지각의 나이나 해저 퇴적물의 두께에 대한 얘기인데, 얘들아, 이 증거를 갖다 이해하려면 해양저 확장설의 정의를 잘 이해를 해야 돼. 해양저 확장설의 정의가 뭐였었냐면, 해령이라는 걸 중심으로 해서 여기서 새로운 해양지각이 만들어져서 양쪽으로 이동을 하니까 점점 넓어져서 바다가 넓어진다 라는 얘기였었잖아. 그지? 그러면 해령을 중심으로 진짜로 새로운 해양지각들이 만들어지는가, 이게 포인트거든. 이거를 갖다가 확인할 수 있는 증거들을 우리가 써야 된다는 거지. 자, 봤더니요, 해양지각의 나이, 얘들아 여기다가 추가로 필기 좀 할게. 해령을 기준으로 해령에서 멀어질수록, 해령을 기준으로 해령에서 멀어질수록 실제로 해령에서 새로운 지각들을 만들어낸다면 해양지각의 나이 많아져야 돼. 그지? 그 다음, 해령에서 멀다는 얘기는 그만큼 오래전에 만든 거니까 해저 퇴적물도 더 많이 쌓였겠지? 두께가 어때야 돼? 두꺼워야 돼. 되나요? 근데 실제로 우리 한번 해양지각의 나이를 갖다가 조사를 해보고 해저 퇴적물의 두께를 갖다 재보니까 진짜로 해령을 중심으로 나이가 많아지고 두께가 두꺼워지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하나만 더 적읍시다. 나이가 많아지고 두께가 두꺼워지고, 하나 더 내가 뭐 가르쳐줬어? 수심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수심. 해령을 기준으로 해령에서 멀어질수록 수심이 어때? 깊어집니다. 수심이 깊어진다. 3가지 다 알아야 됩니다. 됐나요? 메모박스 채우세요. 뭐라 해야 돼? 증가 되겠지, 증가. 자, 2번째 증거. 2번째. 자, 고지자기 줄무늬의 대칭적 분포입니다. 고지자기 줄무늬의 대칭적 분포. 자, 고지자기라는 거는 옛날 지구 자기장에 대한 얘기야. 그지? 자, 옛날 지구 자기장에 대한 정보가 어디에 있느냐? 지각에, 지각을 구성하고 있는 암석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 지구 자기장에 대한 정보를, 그 암석에 남아있는 자기 정보를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하다 보니 저거를 문제에서 뭐라고도 얘기하냐면요, 고지자기라고 하는 말을 암석에 남아있는 잔류자기를 통해서 뭐 이런 말도 나와. 그러니까 잔류자기가 고지자기를 의미한다는 걸 기억하세요. 알겠지? 내가 지금 여기 몇 명 없는데 너무 소리가 크지? 자꾸 졸지 마라. 내가 너 자꾸 조니까 내가 목소리가 커지잖아. 우리 창문 좀 열까? 거긴 열지 말자. 내 목 좀 지켜줘. 졸리면 저기 나가서 서서 해. 알겠지? 네. 자, 다시 갑니다. 고지자기. 얘들아, 고지자기 줄무늬라고 하는 게, 우리가 보통 마그마가 터져서 굳어지기 직전에 마그마의 상태에서는 이 자성을 띠는 원소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 배열, 그러니까 남을 가리키냐 북을 가리키냐 이런 자기 배열이 자기 맘대로 막 이렇게 방향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근데 걔가 암석이 되는 순간, 그러니까 암석으로 굳는 순간에 이게 배열이 정해지는 거야. 됐지? 자, 근데 정해질 때 어떤 식으로 정해지느냐? 보통의 경우는 이 자기 배열이 가리키는 방향이 북쪽을 향하면서 굳습니다. 보통의 경우.
보통의 경우 지금 현재도 만들어진 애들은 다 북쪽을 향하면서 굳어. 그런 시기를 뭐라고 하냐면 정자극기라고 부르죠. 정자극기. 근데 보니까 북쪽이 아니라 남쪽을 향하면서 굳는 시기들도 우리가 이제 확인을 했단 말이지. 그럼 이거는 지금 현재 북쪽을 가리키는 시기와 완전히 정반대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얘를 갖다가 역자극기 혹은 역전기라고 부르기로 한 거야. 그러면 정자극기와 역자극기가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나타나는데 뭐 물론 일정한 주기를 가지고 반복이 되는 건 아니긴 한데 그래도 그 긴 세월 동안 암석들이 만들어지면서 계속 정자극기, 역자극기 이렇게 반복이 되면서 형성이 됐을 거고요. 또 이 해령을 중심으로 이런 정자극기와 역자극기가 만들어진 형태들이 대칭이 되는지를 확인을 해봤더니 대칭이 되더라는 거야. 그럼 이 대칭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진짜 해령에서 만들어져서 양쪽으로 이동을 하는구나. 해령이 진짜 새로운 지각을 만드는 장소가 맞구나. 되니 이런 것들을 이제 이 고지작의 줄무늬를 보고 알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10번에 들어가면 뭐겠어? 대칭이겠죠. 고지작의 줄무늬가 해령이라는 걸 대축으로 해가지고 대칭적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 이게 해양적 확장설의 증거가 된다는 거야. 됐지? 얘들아 우리가 근데 땅을 보고서는 얘가 북쪽을 향하네 남쪽을 향하네 이런 걸 눈으로 확인을 못합니다. 보면 알겠지만 자력계라고 해가지고 자기장의 방향을 확인할 수 있는 도구의 도움을 좀 받아야 돼. 됐지? 자, 세 번째 증거 열곡과 변환단층의 발견. 얘들아 해령에서 진짜로 해양 지각이 새롭게 생성이 된다면 마그마가 터져 나왔다는 얘기고요. 그 마그마가 터져 나오는 구간인 열곡이라고 하는 게 관찰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실제로 관찰이 됐고요. 또 이 해령에서 새로운 해양 지각이 만들어질 때 이 양쪽의 판의 이동 속도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해령이 굉장히 길게 존재를 하다가 얘들이 어긋나면서 중간에 변환단층이라는 걸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변환단층이 생기려면 계속해서 해령에서 새로운 지각들을 만들어줘야 속도의 차이가 생겨서 얘들이 어긋나게 되는 거야. 됐지? 그래서 열곡과 변환단층의 발견도 해양적 확장설의 증거가 되고요. 자, 이 지금까지 얘기한 1번, 2번, 3번이 다 해령에서 새로운 해양 지각을 만드는 거에 대한 증거였다면 4번 같은 요 섭입대에 대한 얘기는 얘는 이제 지각이 소멸되는 과정에 대한 얘기입니다. 지구의 크기가 증가하지 않고 일정하기 때문에 해양 지각이 만들어지는 것들이 있다면 반드시 소멸되는 장소도 있을 것이다. 그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해양 지각과 대륙 지각 같이 밀도의 차이가 좀 나는 지각들이 만나게 되면은 이 밀도가 큰 지각이 작은 지각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밑으로 섭입을 하게 될 거야. 자, 이 섭입하는 과정에서 진짜로 섭입이 일어난 건지 아닌지 이런 거 우리가 사실은 모르잖아. 땅이 이동하는 거를 계속 추적 관찰할 수 없으니.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칠판 봐. 얘가 들어가면서 높은 압력을 받으니까 각각의 지점에서 압력 때문에 지진이 발생할 수 있겠지. 즉 지진이 발생하는 진원의 깊이가 점점 깊어지는 걸 보면서 우리가 진짜로 해양지각이 대륙지각 밑으로 섭입하고 있구나. 소멸되는 곳이 진짜로 존재하는 거구나. 이렇게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해양적 확장설에 의해서 바다가 확장이 되는 곳이 있다면 소멸되는 것도 있다에 대한 얘기가 이 4번 증거에 대한 얘기입니다. 되나요? 내 생각엔 대륙이동설의 증거 4가지는요. 너네가 중학교 때도 배우거든. 근데 해양적 확장설의 증거 4가지는요. 중학교 때 배우질 않습니다. 따라서 대륙이동설에 대한 증거는 쉬운 문제로 나올 수 있지만 해양적 확장설은요. 무조건 출제될 거고 나온다면 좀 생소해서 어렵게 느낄 수도 있어요. 되나요? 그래서 이 해양적 확장설의 증거에다가 별표를 좀 많이 쳐주세요. 되나요? 자, 지금까지 얘기한 이런 이론들을 통합해가지고 판구조론이라고 하는 이제 이론을 갖다가 얘기를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다 설이었거든. 설이었는데
이제는 네, 이론을 갖다가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그게 판구조론이고요. 판구조론에서 알아야 되는 거는 네, 판구조론의 내용 두 가지. 그 다음 판이 뭔지 이런 것들을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 자, 일단 네, 판구조론을 정립해가지고 우리 방금 얘기했었던 요 순서대로 얘기를 좀 했고요. 우리가 해양자 확장설까지는 이제 사람의 이름들을 다 얘기를 했다면, 판구조론은 이름을 사실 잘 얘기하진 않거든. 왜냐면 한두 명이 아니야. 많은 사람들이 네, 다 얘기를 합니다. 윌슨, 뭐 아이작스, 모건, 맥켄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학교에서 언급을 혹시나 했다면 그냥 좀 봐두면 되고, 아니라면 판구조론은 뭐 사람 이름은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대신 내용 두 가지 갈게. 자, 지구의 표면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개의 판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게 첫 번째 내용이고요. 자, 두 번째 내용. 자, 이런 판들의 상대적인 운동에 따라서 여기 추가 좀 시켜. 판 경계에서, 너무 중요한 표현인데, 판 경계에서 화산이나 지진 같은 지각 변동이 일어난다 라고 하는 게 두 번째 내용입니다. 지구는 여러 개의 판으로 구성되어져 있고, 이런 판들의 상대적인 운동, 얘들아, 상대적인 운동이라는 거는 내가 가만히 있는데 저 판이 움직이거나, 네, 저 판이 움직이는데 내가 가만히 있거나, 이런 움직임의 차이가 발생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야. 차이가 발생을 하는 네, 형태에서 특히 이 경계면에, 경계선에서 지각 변동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게 판구조론입니다. 됐나요? 됐나요? 네, 여기까지가 판구조론의 정립 과정에 대한 얘기야. 되니? 네, 넘어갑시다. 네, 그래서 문제를 좀 풀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2강에 대한 얘기가, 그러면 판이 뭐고, 네, 그 다음 판의 경계는 어떤 것들이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됐나요? 자, 우리 5분만 좀 쉬었다가 네, 뒤에 합시다. 자, 하겠습니다. 판구조론 내용 조금 더 추가 한번 해볼게. 우리 판구조론의 내용이 두 가지다 얘기했었지, 그지? 네, 하나는 지구가 여러 개의 판으로 구성되어져 있다라는 거. 하나가 이제 판의 상대적인 운동에 의해서 판의 경계에서 지각 변동이 나타난다. 자, 그러면 판이라고 하는 용어가 처음 나왔기 때문에 판이 뭘 의미하는지에 대한 것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판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보통 어떻게 얘기하냐면 지각과 상부 멘틀의 일부, 지각과 상부 멘틀의 일부를 갖다가 합쳐서 판이라고 얘기를 좀 할 거고요. 네. 판이라고 하는 거 같은 말로 뭐라고 부를 거냐면 암석권이라고 부를 겁니다. 판이 암석권이고 암석권이 판이야. 같은 말이야. 자, 그리고 이런 판은요. 네, 이 지각이 이제 해양 지각이냐 대륙 지각이냐에 따라서 종류가 두 가지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지각을 얘기를 할 때 네, 대륙 지각이 해양 지각보다 조금 더 평균적으로 두껍거든. 네, 대륙 지각이 평균적으로 대륙 지각이 평균 두께가 한 35km 정도 되고요. 해양 지각의 평균 두께가 한 5km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께를 비교한다면 대륙 지각이 더 두껍고 그 다음 이러한 대륙 지각들은 화강암질 암석으로 되어 있는 반면에 해양 지각은 현무암질 암석으로 되어져 있어서 현무암질 암석이 조금 더 무겁습니다. 그래서 밀도를 비교한다면 이번에는 해양판의 밀도가 조금 더 큽니다. 이거 너무 중요하죠? 밀도 비교. 됐나요? 네.
우리가 판이라고 하는 거 보통 두께 100km 정도로 얘기를 좀 하거든. 100km. 근데 대륙판이 대륙지각이 아무래도 두껍기 때문에 100km보다는 조금 더 두껍고요. 해양판은 100km 정도 혹은 100km보다 조금 더 얇은 형태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시험 문제에서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 그림에서 네, 요 부분 뭐 A, 요 부분 B, 요 부분 뭐 C, D, E 뭐 이런 식으로 나와. 되니? 자, 그럼 하나하나 한번 볼게. 일단 네, 두께 100kg라고 하는 지점이 이제 요 지점이 이제 두께 100에 해당하는 이제 부분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 거니까 색깔이 다른 요 사이 부분이 대륙 지각이라면 그러면 100 정도에 해당하는 이 부분을 대륙판이라고 하는 겁니다. 요 짧은 얘가 대륙 지각이고 여기 지금 암석권으로 표현되어져 있는데 암석권 판 맞지? 판 중에서도 대륙판 의미하는 거야. 그리고 해양 지각이 지금 저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저 얇은 부분이 해양 지각이라면 얘들아 해양판은 어떻게 표현해야 돼? 해양판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해양판입니다. 얘도 암석권이라고 부를 수 있죠. 암석권 맞습니다. 근데 암석권 중에서도 해양판이야. 그러니까 해양판과 대륙판의 비교가 돼야 돼. 다시 봐 얘들아 다시 봐. 여기가 해양판이고요. 색깔 바꿔서 자 여기가 해양판이고 여기가 대륙판입니다. 어디를 갖다가 뭐 지칭을 하던 간에 둘 다 판이야. 암석권이고 됐지? 자 그 다음 얘들아 이 정도가 지금 두께 100이기 때문에 얘들아 여기 색깔 좀 연한 곳부터 시작해서 이 밑에는 싹 다 멘틀입니다. 이 아래쪽은 저 약간 색깔 연한 저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상부 멘틀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 거고 상부 멘틀의 일부가 이제 포함이 되어져 있는 형태예요. 자, 그 다음 저런 암석권 밑에 있는 부분을 우리가 연약권이라고 할 건데요. 연약권은 보통 두께가 네, 시작이 깊이가 100인 곳에서부터 한 400까지를 연약권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두께가 한 300 정도 되겠지. 되니? 요 밑에가 이제 연약권에 해당하고 얘들아 실제 멘틀은 지구를 이렇게 봤을 때 얘들아 위에 지각 좀 있고 네, 이렇게 멘틀 있고 외핵 있고 내핵 있고 했을 때 실제 멘틀은 여기까지가 멘틀인데 여기까지의 깊이가요. 지표에서부터 따졌을 때 2900km입니다. 이거 좀 알아둡시다. 멘틀 네, 멘틀의 두께 네, 깊이 2900km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고작 여기가 400km까지 표시가 된 거거든. 연약권까지가 훨씬 더 깊은 네, 곳에 아직도 멘틀이 존재하고 있다. 자, 그럼 저런 연약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일단 연약권은 멘틀의 일부고요. 얘들아, 멘틀은 무조건 고체입니다. 액체 아니에요. 무조건 고체입니다. 근데 저 연약권에서 특이하게 부분 용융이 되어져 있어가지고 유동성을 가지죠. 유동성 여기는 유동성. 조금씩 찔끔찔끔 움직이는 네, 유동성을 가집니다. 그럼 유동성 찔끔찔끔 움직이면서 네, 대류가 나타나게 되고요. 우리가 아까 멘틀 대류의 상승부, 하강부 얘기했었던 게 다 연약권에서 나타나는 일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됐나요? 자, 주의해야 할 점. 얘들아, 연약권은요. 유동성이 있지만 절대로 액체 상태가 아닙니다. 무조건 고체 상태예요. 고체. 알겠지? 지구를 구성하는 내부 구조 중에서 액체 상태는 유일하게 외핵만 액체 상태지 나머지는 싹 다 고체 상태입니다. 됐나요? 됐나요? 네. 요게 이제 판에 대한 얘기였어. 자, 그럼 이런 판들이 상대적인 운동을 해가지고 지각 변동을 나타낸다. 판경계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지. 자, 판경계 정리를 좀 합시다. 판경계. 자, 판경계는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거야. 발산형 경계, 보존형 경계, 수렴형 경계. 근데 수렴형 경계는 다시 또 섭입형 경계하고
충돌형 경계로 나뉘죠. 삽입과 충돌로. 얘들아, 저 판경계는 한 별표 한 5개 치세요. 무조건 나옵니다. 한 문제 아니고 네, 한 여러 문제 나올 수도 있어요. 판경계는. 자, 그럼 발산형 경계. 발산형 경계는 일단 지각이 발산한다, 판이 발산한다, 멀어진다라는 뜻이고요. 얘들아, 이렇게 멀어지려면 땅이 훅 하고 패이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새로운 뭐 마그마 같은 게 터져 나와서 새로운 지각을 만들어 줘야 돼. 그래서 여기 보면은 판이 새롭게 생성되는 곳이어야 되고요. 마그마가 터져 나오는 곳이어야 되기 때문에 멘틀 대류로 따졌을 때는 상승부에 해당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판의 경계를 기준으로 양쪽으로 판들이 이동을 하면서 이 판에 작용하는 힘이 있을 거야. 네, 힘도 지금 이 화살표와 동일한 방향으로 힘이 작용할 텐데 이 양쪽으로 이렇게 벌어지는 힘을 우리가 뭐라고 할 거냐면요, 장력이라고 할 겁니다. 장력이 작용하는 판경계가 발산형 경계입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 이런 발산형 경계에서는 어떤 형태의 지각 변동이 나타나냐면 천발 지진 나타나요. 천발 지진. 천발, 중발, 신발 지진 이렇게 있는데 천발 지진이 진원의 깊이가 가장 얕은 거야. 그 다음이 중발, 그 다음 신발 지진이 제일 깊은 거고. 그리고 화산 활동 일어납니다. 자, 단층이 발생하는데 정단층이라는 게 만들어질 거예요. 정단층. 정단층은 이제 뒤쪽에 나올 텐데 얘는 상반이 아래로 내려간 형태를 갖다가 정단층이라고 할 겁니다. 정단층이 기억이 나는 사람들은 같이 암기를 좀 하고, 기억이 안 나는 사람들은 일단 장력 작용하면 정단층이다. 지읒지읒 이렇게 외우라고 했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만들어질 수 있는 지형 두 가지죠. 해령 만들어지거나 열곡대 만들어지거나. 얘들아, 열곡은요 해령에 포함되는 개념이라서 따로 적혀 있는 건 아닙니다. 됐죠? 네. 가장 대표적인 게 동태평양 해령, 대서양 중앙 해령, 아이슬란드 열곡대, 동아프리카 열곡대 이렇게 나와져 있는데 요거 위치는 이따가 한꺼번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수렴형 경계부터 나 먼저 한번 갈게요. 수렴형 경계. 자, 수렴형 경계는 이렇게 판의 경계 쪽으로 몰리는 형태가 이제 수렴한다는 거고요. 섭입과 충돌의 차이는, 충돌 같은 경우에는 이게 몰리는데 대륙판과 대륙판이 모이는 경우, 섭입형 같은 경우에는 해양판과 이게 좀 잘리네. 밑에서 쓸게요. 해양판과 대륙판이 서로 모이거나 아니면 해양판과 해양판이 모이는 경우가 이제 섭입형 경계다. 우리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러니까 밀도 차이가 좀 나타나면 섭입을 하고요. 밀도 차이가 별로 없으면은 부딪혀가지고 그냥 위로 솟구쳐 오르는 형태가 충돌형이에요. 됐지? 자, 이런 수렴형 경계에서는요, 판이 소멸된, 판이 없어지는 형태가 나타나게 될 거고, 또 모여야 되니까 멘틀 대류의 하강부에 해당하게 됩니다. 또 이 안쪽으로 이렇게 몰릴 때 작용하는 힘, 이걸 갖다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횡압력이라고 하죠. 횡압력이 작용하고 있는 판의 경계입니다. 수렴형 경계는. 자, 섭입형과 충돌형에서 나타나는 지각 변동이 좀 달랐어. 섭입형은요, 어떤 판이 어떤 판 밑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엄청 실이 깊은 곳까지 지진이 다 발생하죠. 그래서 뭐 천발 지진, 중발 지진, 신발 지진, 엄청나게 깊은 곳까지 지진이 다 발생합니다. 당연히 화산 활동도 나타납니다. 또 역단층 나타날 수 있어요. 역단층은 횡압력 작용할 때 나타날 수 있는 단층이고, 상반이 위로 갈 때 나타나는 단층의 형태야. 상반이 위로 올라가는. 얘들아, 상반이
위로 치고 올라가는, 거꾸로 위로 치고 올라가는 것들은 다 우리가 무슨 역이라는 말을 쓴다고 했었지. 역전한다, 역주행한다, 이런 거 다 거꾸로 올라가는 거, 상반이 위로 올라가는 거 거꾸로 치고 올라가는 거라서 역단층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거는 횡압력 작용할 때 나타나는 단층의 형태입니다. 자, 충돌형은 대륙판 만날 때고, 이때는 천발 중발까지만 지진이 나타날 거고, 화산 폭발 없습니다. 화산 나타나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횡압력 작용하기 때문에 역단층 나타날 거고. 자, 나타날 수 있는 지형의 섭입형 같은 경우에는 해양판이 대륙판 밑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얘들아 쑥 들어가는 이런 해구 나타날 수 있고, 또 해양판이 들어가는 과정에서 대륙판 쪽에 만약에 바다가 어느 정도 앞에 존재한다면 얘가 들어가면서 받은 압력 여기서 터져 나갈 거거든. 그래서 쫙 줄지어 생기는 화산섬이 있을 겁니다. 그게 호상열도예요. 근데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냐면, 자, 또 이렇게 섭입해서 들어가는데 얘가 해양판이고 얘가 대륙판인데, 대륙판이 아예 앞쪽에 바다가 없어. 그냥 검은색 대륙부터가 이제 시작이야. 그러면 얘가 해양판이 오고 대륙판이 오는 과정에서 이 대륙들이 구겨져가지고 이렇게 높은 스곡산맥 같은 거 만들 수 있겠죠. 그게 요겁니다. 그래서 섭입형 같은 경우에는요, 어떨 때 호상열도 만들고 어떨 때 뭐 스곡산맥이 만들어진다라는 걸 얘기를 할 때, 뭐 해양판과 해양판이 만나면은 뭐 호상열도고, 뭐 무조건 호상열도고, 해양판 대륙판이 만날 때 스곡산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 대륙판을 만나도 그 대륙판에 바다를 좀 가지고 있는, 판경계 부근에 바다를 가지고 있는 대륙판이라면 호상열도 만들어질 수 있어요. 다만 해양판 만나는 경우에는 다 해양밖에 없으니까, 그지? 스곡산맥 만들어지긴 좀 힘들겠지. 그 정도. 자, 충돌형 같은 경우에는 대륙판 만나갖고 위로 확 솟구쳐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스곡산맥 만들어집니다. 됐나요? 자, 보존형 경계는 이제 판들이 어긋나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요 사이에 경계를 경계 중에서 보존형 경계라고 얘기를 할 거고, 얘는 특별한 힘을 갖다가 얘기하진 않을 거예요. 그 힘은 이제 지구과학2 내용이라 얘기하지 않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판의 생성도 없고요. 판 생성도 안 나타나고, 소멸도 없는, 생성도 없고 소멸도 없는 말 그대로 판이 보존되는 형태라고 볼 수 있고, 지진 나타납니다. 대신 천발 지진밖에 안 나타나요. 이 보존형 경계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변환단층에 해당하는 걸 거고, 얘들아 변환단층이 주로 해령 근처에서 많이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해령을 좀 그림을 그려보면 해령이 이렇게 언덕이 있을 거고, 그 뒤에 이제 좀 끊어진 해령들이 이렇게 존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해령 언덕 해저 산맥에 해당하는 거야. 그러면 계속 이 해령에서는 이렇게 판생성이 나타나고, 얘도 판생성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겠지, 그지? 변환단층 어딘지 표시해봐라라고 하면은 얘들 요 사이가 변환단층이에요. 여기가. 다른 데는 변환단층이 아닙니다. 주의해야 돼. 얘들아, 요 부분이나 요 부분은 변환단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위쪽에 있는 판의 이동 방향과 아래쪽에 있는 판들의 이동 방향이 똑같아, 두 개가. 얘도 마찬가지고. 노란색이 해당하는 요런 부분들은요, 지금 위아래 이동 방향이 동일하기 때문에 얘들은 판의 경계, 보존형 경계라고 말할 수 없고, 요 가운데 요 부분이 이제 위아래 판의 이동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저기서 단층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됐나요? 네. 예로는 뭐 산 안드레아스 단층 같은 게 있다. 자, 이거를 그러면 지도에서 확인을 좀 해봅시다. 지도에서. 자, 일단 발산형 경계, 요 해령에 대한 얘기였었고, 해령 쫙 이어져 있는 요게 해령이죠. 새롭게 만들어지는 형태로 옆으로 밀리게 될 거고, 또 그 해령에서 또 옆으로 만들면서 옆으로 밀다 보면 해령과 해령 사이에 여기 연두색으로 나타나는 요 부분이 변환단층입니다. 그리고
해양판이 대륙판 밑으로 훅 하고 들어가는 요 골짜기 요 부분을 이제 해구라고 얘기를 할 거고요. 자, 그리고 만약에 자, 바다를 내가 표현해 볼게요. 바다를 여기서부터가 이렇게 다 바다라고 한번 바다 밑에 있었던 해양지각이라고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냐면요. 얘가 들어가는 과정에서 여기 뭐 천발, 중발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데 여기 이제 마그마가 여기서 또 터져 나갈 수도 있거든. 그러면서 여기 이렇게 섬, 이렇게 섬 같은 것들이 생길 수 있어요. 이렇게 나란하게. 너희도 표시 한번 해봐봐. 얘들아 이렇게 해구 골짜기 하고요. 나란하게 생기는 이런 섬들을 우리 뭐라고 부를 거냐면 얘들은 호상열도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정의 하나만 좀 적읍시다. 호상열도가 뭐냐 라고 물어보면 호상열도는요. 해구와 나란하게 줄지어 생긴 화산섬을 호상열도라고 할 겁니다. 해구와 나란하게 라고 해도 되고 판경계와 나란하게 라고 해도 돼요. 지금 보면 해구와 나란하게 해구랑 나란한 형태로 이렇게 생긴 이게 이제 호상열도가 되는 거야. 이런 호상열도의 대표적인 예 일본열도입니다. 일본열도. 됐나요? 얘들아 우리가 하와이도 하와이 열도라고 부르지. 하와이 열도 호상열도 맞을까? 하와이 열도 호상열도 맞아? 아니야. 그치? 하와이 열도는요. 판경계가 주변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와이는 열점 뒤에서 나오는 뜨거운 플룸에 의한 열점에 의해서 생긴 화산섬일 뿐이야. 걔는 호상열도라고 부를 수 없다. 그냥 정말 말 그대로 줄지어 생긴 섬이라 그냥 열도라고 할 뿐이야. 호상이란 말 쓰면 안 돼. 알겠지? 넘어갑니다. 자 이제 세계지도. 얘들아 여기서 무조건 알아야 되는 부분만 내가 표시를 좀 할게. 일단 여기 알아야죠. 동아프리카 요곡대. 여기 알아야죠. 칠레 페루 해구. 그 다음 안데스 산맥도 여기 있습니다. G. 그 다음 요거 대서양 중앙해령. 여기 산 안드레아스 단층. 그 다음 여기 일본 열도. 여기 대륙판과 대륙판 부딪히는 히말라야 산맥. 됐나요? 네. 지금 내가 표시한 부분은 정말 필수 암기 지역이고 나머지 부분은 보면은 지금 그 발산형 경계는 이렇게 좀 진한 막대로 표시가 좀 되어져 있잖아요. 진한 막대. 굵은 막대로 표시가 되어져 있지.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경우는 양쪽으로 지금 판이 생성이 되는구나 하면 돼요. 이런 F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런 데. 지금 F가 이렇게 이어져 있는 이런 여기 동태평양 해령이라는 곳이거든. 그 다음 내가 또 여기 보면은 수렴형 경계에 이런 표시가 좀 있는데 수렴형 경계에 대한 표시가 이렇게 세모 뾰족뾰족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 이 의미가 뭐냐면요. 판이 이게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간다라는 의미야. 네? 특히 이게 만약에 수렴형 경계에 섭입형 경계를 표시하고 있다면 그 섭입형 경계에서는 이쪽 방향으로 섭입이 되고 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여기로 섭입하고 있고 색깔 좀 바꿔줬을까? 너무 티가 안 나네. 자 여기서 여기로 섭입하고 있고 여기서 여기로 섭입하고 있고 여기서 여기로 섭입하고 있습니다. 되나요? 이런 걸 보고 우리가 뭘 확인할 수 있냐면 지금 필리핀판, 유라시아판, 태평양판 세 가지 판의 밀도도 비교할 수 있어요. 섭입이 일어난다는 것 자체가 밀도가 큰 판이 작은 판 밑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밀도를 좀 비교를 해보면 밀도 태평양판과 유라시아판이 만났을 때 태평양판이 유라시아판 밑으로 들어가거든. 그러니까 태평양판이 유라시아판보다는 밀도가 커. 또 태평양판하고 필리핀판 만나도 태평양판이 필리핀판 밑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태평양판이 필리핀판보다 더 밀도가 큽니다. 근데 이제 필리핀판하고 유라시아판 작은 애들끼리를 한번 붙여보니까 필리핀판이 유라시아판 밑으로 들어가. 그러니까 제일 작은 게 유라시아판이야.
되니? 그래서 밀도가 태평양판이 제일 크고요. 그 다음에 필리핀판이 크고 그 다음이 유라시아판이 밀도가 제일 작습니다. 당연한 게 유라시아판은 대륙판이에요. 얘네 둘은 해양판이고 해양판 중에서 태평양판이 밀도가 좀 큰 거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 됐나요? 됐나요? 네, 여기까지가 이제 판 경계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됐죠? 됐죠? 오케이. 자, 넘어가기 전에 나 몇 가지만 네. 실제 시험에 좀 자주 나오는 얘기들을 좀 잠깐만 좀 하고 넘어갑시다. 일단 우리가 판경계 얘기를 좀 배웠는데요. 판경계에 대해서 지도가 나오지 않고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 이게 지금 판 경계를 선으로 표시하고 난 다음에 여기가 A판이고 여기가 B판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 형태에서 어떤 표시들이 나오냐면 이제 이게 천발 지진, 중발 지진, 신발 지진이라고 한다면 막 갑자기 막 이쪽에 막 천발 지진, 중발 지진, 신발 지진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표시되어져 있는 이런 형태들이 있어요. 그리고 A판하고 B판이 무슨 판인지 판의 종류도 안 알려줘. 판의 경계가 뭔지도 몰라. 이렇게 딱 그냥 주는 경우가 있어. 그럼 이걸 뭘 알아야 되냐면 얘네들이 어떤 판의 경계인지 그리고 얘네들의 판이 어디가 어느 쪽으로 만약에 섭입을 한다면 섭입을 하는 방향이 어떻게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또 알아야 돼. 심지어 문제에서는 이 판경계의 요 선도 안 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됐나요? 그리고 너네한테 선을 여기를 그어주고 여기를 그어줄 거거든. 그리고 판경계가 어디냐 이렇게 물어봐. 기억과 니은 중에서. 자, 한번 해볼까? 자, 일단 판경계부터 찾읍시다. 얘들아, 얘를 갖다가 내가 단면을 표시해본다면 단면이 어떻게 나올 거냐면 이렇게 나올 거야. 일단 천발, 중발, 신발 진이 나오도록 섭입대를 만들어줘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원래 있었던 판. 그럼 여기가 A판, 여기가 B판 되겠지. 그러면서 천발, 중발, 신발 이렇게 표현할 거 아니야. 그럼 판경계는 어디 있어? 판경계는 여기 있네. 이게 판경계입니다. 됐나요? 자, 그리고 보통 우리 지금 섭입되는 게 A에서 B 쪽으로 그럼 섭입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지. 천발, 중발, 신발이 나왔으니까. 그리고 이 A하고 B의 밀도를 비교하라. 판의 밀도를 비교해라 라고 한다면 A가 B보다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 맞지 그지? 뭘 보고? 뭘 보고 A가 B보다 크다는 걸 알 수 있어? 뭘 보고? 야, 대답해. 왜 A가 B보다 크다라는 결론을 우리 어떻게 내렸어? 어떻게 내렸어? 말로 해, 말로. 이거 서술형을 써야 돼. 집중 안 할래? 응? A가 밀도가 큰 건 알겠어? 모르겠어 이거? 어? 아, 뭐야 어디서부터 놓친 거야? 어디서부터 놓친 거야? 뭐야? 천발 중발지니까 듣고서 놓쳤다고? 미치겠네. 다시 천발 중발 신발 지진까지 얘가 들어가면서 발생한다고. 그래서 판의 경계가 기역인 것까지는 알겠어? 거기까지 들었어? 그러면 지금 A가 B 쪽으로 섭입을 한다며. 어? 그래서 나는 결론을 밀도가 A가 B보다 크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럼 이유가 왜 그래? 라고 물어보면 뭐라 해야 돼? 뭐라 해야 돼? 어? 그렇지. A가 B 밑으로 섭입했기 때문에 라고 해줘야지. 되니? 다시 적으세요. 자, 밀도가 A가 B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A가 B 밑으로 섭입한 걸 우리가 확인했기 때문에 그래. 왜? 천발, 중발, 신발 지진이 나타났으니까.
얘들아 이런 거 서술형으로 나온다. 이유 쓸 수 있어야 된다. 나 지금 어려운 거 물어본 거 아니야. 어? 결론 내가 다 내주고 이거 이유 왜 그런지 물어봤어. 집중해. 따라와야 돼. 알겠지? 어. A가 B 밑으로 섭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됐나요? 네. 그래서 애가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냐면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어. 얘들아 이거 외워놔. 항상이야. 항상 지각 변동은 밀도가 작은 판에서 발생합니다. 지진이나 화산은요. 항상 밀도가 작은 판에서 나타나지 밀도가 큰 A 같은 판에서 나타나지 않아. 되니? 얘들아 요거 요 문장 아예 암기를 좀 해주세요. 됐나요? 자 하나만 더 갑시다. 얘들아 우리가 이제 산맥이 여러 개가 좀 다 나왔거든? 산맥 한 번만 정리 좀 할게. 산맥. 산맥이 내가 에팔레치아 산맥, 크게 이렇게 세 가지 산맥을 갖다가 보통 얘기를 하거든. 1단원에서 자주 나오는 산맥들이 이제 이런 거거든. 얘들아 에팔레치아 산맥이 고생대 말에 생성이 된 거고요. 안데스 산맥은 중생대 때 생성이 되고 히말라야 산맥이 신생대 때 생성이 됩니다. 히말라야 산맥 방금 나왔어요. 방금. 언제 나왔냐면은 인도 대륙하고 유라시아 대륙이 부딪혀 갖고 만든 수렴형의 충돌형. 이 충돌형의 예로 방금 나왔습니다. 근데 그게 신생대 때 일어났던 일이에요. 기억을 좀 해두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도 에팔레치아 산맥은 판게아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만들어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안데스 산맥은 판게아가 분리되는 과정에서 만들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 히말라야 산맥은 신생대 때 수렴형의 충돌형 형태로 만들어졌다라고 얘기해. 얘들아 이 안데스 산맥도요 우리가 판경계로도 얘기할 수 있거든. 얘는 수렴형의 섭입형 경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스카판이라고 하는 게 남아메리카 판으로 섭입이 돼서 나타나는 형태예요. 위치 다시 보여준다면 어디냐면 여기야. 나스카판이 이게 나스카판이야. 이게 남아메리카판이야. 그래서 나스카판이 남아메리카판 밑으로 이렇게 섭입을 하게 되면 그러면 지금 요 노란색으로 한 게 뭐 칠레 페루 해구였다면 요 뒤쪽에 이렇게 안데스 산맥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수렴형의 섭입형에서는 해구도 나타날 수 있지만 북극 산맥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되나요? 됐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갑니다. 자, 그럼 우리가 지금 어디까지 얘기를 좀 했냐면 12페이지까지 해서 다 얘기를 좀 했습니다. 자, 16페이지 펴세요. 16페이지 3강 고지자기와 대륙분포의 변화. 오늘 여기까지는 설명을 끝낼 거거든. 그리고 너네들의 과제는 23페이지에 83번까지가 너네 과제고 그 다음 수능기출의 미래는요. 요거는 1번부터 20번까지 1번부터 20번까지가 과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수가요. 뭐 한 좀 되네요. 한 100문제쯤 되네요. 화이팅! 자, 화이팅! 자, 얘들아 문제 풀 때 기출픽 먼저 풀고 난 다음에
기출표 오답 다 하고 공부 좀 하고 그 다음에 수능 기출 문제 풀어야 돼. 알겠지? 네. 자, 그러면 우리는 뒤에 고지자기 설명까지를 한번 맞춰봅시다. 자, 힘들어? 1분만 쉴까 우리? 1분만 쉬어봐. 1분만 쉬어. 스트레칭하고 1분만 쉬어. 우리가 지금 내신 이론이라 막 엄청 막 이론이 엄청 막 많지? 많지? 괜찮니? 수현이 이론 원래 들었어? 다 공부를 했었어? 그럼 이거 두 번째 듣는 거지? 괜찮아? 1분 안에 나갔다. 자, 합시다. 자, 네, 고지자기에 대한 얘기입니다. 고지자기에 대한 얘기. 얘들아, 이 고지자기에 대한 거는 내가 일단 용어 정리부터 그냥 이렇게 하고 봅시다. 일단 알아야 되는 거 너네 진북 알아야 되고 자북 개념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복각이 뭔지 알아야 되고 편각이 뭔지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정자극기, 역자극기가 뭔지 한 번 더 설명할 거고. 됐니? 네, 한번 합시다. 얘들아, 진북을 갖다가 네, 우리가 풀 네임으로 얘기하면 진북 뭐라고 하면 돼? 진북 뭐라고 하면 돼? 아닙니다. 지리상북국이에요. 지리상북국. 자북이 지자기 북국이고요. 됐나요? 얘들아, 진북은 진짜 찐북이야. 진짜 진짜 북국이라는 말도 웃기긴 하지만 진짜 북국이야. 진짜 북국. 어디를 그렇게 얘기하는 거냐면 위도 90도인 지점을 얘기를 하는 거고 자전축과 만나는 지점 거기 얘기하는 거야. 됐나요? 그럼 진북이 있으면 진남도 있겠다. 그제? 진남은 남반구에서의 위도 90도인 그 지점을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근데 자북은 뭔데? 자북은? 자북? 자북 뭐야? 자기장. 예. 무슨 극? N극, S극. 에이. 무슨 극? S극이지. 에이. 이 여러 번 얘기했는데. 자, 지구가 있습니다. 네. 여기 위도 90도, 지구 자전축에 있는 위도 90도. 요게 이제 진북, 진남에 대한 얘기였고, 우리가 지구를 거대한 자석으로 본다면 이 자석이 살짝 이렇게 좀 이렇게 비스듬하게 존재하거든. 위도 90도하고 완전히 딱 그 극이 맞지 않아요. 살짝 비스듬하게 존재합니다. 그랬을 때 이 자석의 극에 해당하는 요 부분들을 우리가 자북, 자남 이렇게 부르는 거야. 근데 지구를 갖다 거대한 자석으로 봤을 때 이 자북이라고 하는 곳은 자석의 S극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남반구 쪽이 N극에 해당하는 겁니다. 왜냐? 우리가 이 자기장을 갖다가 따라서 이렇게 바늘을 보는 게 나침판이잖아. 그치? 나침판을 갖다가 나침판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을 따라서 가면 어디에 도착하게 되냐면 여기 도착하거든. 그러니까 나침판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 쪽이 자북 방향이야. 왜냐? S극이 존재하기 때문에. 거기 S극이 있으니까 내 나침판의 N극과 인력이 작용해서 그쪽 방향을 가리키게 되는 거야. 되니? 그래서
북쪽이라고, north라고, N극이라고 하면 안 된다고 내가 수업 시간에 얘기를 했었습니다. 됐죠? 네. 그래서 이렇게 위쪽에 북반구 S극 가지고 있는 요 상태, 아래쪽 남반구 N극 가지고 있는 얘들아, 이런 상태를 우리는 정자극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정자극기에서의 자기장의 방향을 보면 N에서 나와서 S로 들어가는, N에서 나와서 S로 들어가는 이런 자기장이 주변에 형성이 되어져 있어요. 되나요? 되나요? 네. 그러면 어떤 경우가 있을 수도 있냐면, 자, 지구가 이렇게 있을 때 이번엔 이 자석이 얘들아 조금 찌글찌글 여기 주변에서 이렇게 움직이거든. 자석이 왔다 갔다 좀 거리거든. 그러다가 갑자기 이렇게 팽 하고 돌아서, 원래는 북반구 쪽에 S극이 있었는데 남반구 쪽에 S극, 아니 북반구 쪽에 N극, 이런 형태로 완전히 반대로 바뀌어버리는 때가 있어요. 네? 이때는 우리가 역자극기라고 부릅니다. 지금 시기는 정자극기예요. 지금은 우리 살고 있는 이 시기는 정자극기야. 역자극기는 언제 또 올지 몰라. 자주 오긴 하는데, 뭐 자주라는 표현을 쓰기가 좀 그렇긴 하다. 몇 억 년에 한 번씩 올 수는 있는데 일정한 주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역자극기가 올지 안 올지도 몰라. 우리가 사는 시기는 굉장히 짧은 시기니까. 그래서 N에서 S로 이번엔, 네, N에서 S로 이번엔, 네, 이런 식의 자기장이 형성이 되는 게 역자극기 시기입니다. 되나요? 되나요? 네. 그리고 요때 요 지점도 우리가 자북, 자남 이렇게 표시할 수 있는 거야. 되니? 되니? 자, 그럼 복각이 뭔가? 복각. 얘들아, 이 복각은요, 이거 정의 좀 외워둡시다. 복각의 정의. 네. 지구 자기장과 수평면이 이루는 각, 이렇게 해줘도 되고, 아니면 나침반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과 수평면이 이루는 각, 이렇게 외워도 됩니다. 얘들아, 지구 나침판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이 결국 지구 자기장이라는 뜻이잖아. 그지? 네, 같은 말입니다. 지구 자기장과 나침판이 이루는 각. 그 지구 자기장의 방향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 나침판을 가지고 나침판의 N극이 가리키는, 네, 그 방향으로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 우리가 자북이라고 불리우는 여기는요, 지금 지구 자기장이 이렇게 형성이 되고 있잖아. 그지? 위에서부터 꽂히고 있잖아. 몇 도로? 수평면에 대해서 90도로 꽂히고 있기 때문에 이 자북은 복각이 얼마냐라고 한다면 90도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됐지? 얘들아, 자남도 보면, 자남도 지금 밑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오고 밑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오는 수평면으로 따졌을 때 90도의 각을 가집니다. 자남 같은 경우도 복각이 얼마야? 그러면 복각이 90도라고 얘기할 수 있어. 근데 그럼 자북이랑 자남이랑 똑같잖아. 그래서 부호를 자남은 마이너스, 자북은 플러스, 이렇게 복각의 부호를 다르게 해줍니다. 일단 이 복각의 부호는 우리가 어떻게 정했냐면요, 이건 정한 건데, 땅 아래쪽으로 꽂히는 자기장이라면 플러스야. 땅에서 나오는 자기장은 마이너스야. 됐지? 일단 이거는 정자극기에서 역자극기로 바뀌어도 변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역자극기에선 오히려 이 북반구 쪽에서가 이렇게 나오거든? 되니? 그럼 나오면 우리 마이너스 하기로 했잖아요. 나오면 마이너스. 되나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 위쪽이 마이너스 90도, 북반구가 마이너스 90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고, 이 아래쪽이 이제 꽂히기 때문에, 네, 이때는 플러스 90도 남반구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대륙에서가 어떤 암석에 나타나는 복각이 정자극기일 때 플러스 90도래. 그럼 그 암석은 정자극기니까 북반구의 저 자북에서 만들어진 암석이구나, 우리 이렇게 알 수 있어. 되니? 북반구에서. 근데 역자극기일 때
플러스 90이 내가 있네. 역자였기 때문에 플러스 90은 어디야? 남반구야, 남반구. 되나요? 그래서 같은 플러스지만 이게 정자극기일 때 북반구, 마이너스일 때는 역자극기일 때는 오히려 남반구. 되니? 그렇게 부호에 따라서 달라진다 하는 걸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이게 복각에 대한 얘기예요. 복각. 그래서 얘들아, 복각은 기준 자체가 지구 자기장을 가지고 보는 거기 때문에 복각을 갖다가 확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준점이 누가 되는 거냐면 자북국이 되는 겁니다. 자북국. 얘들아, 거기 책에 복각 주변에다가 좀 적을게. 별표치고. 정자극기일 때 자북극에 가까울수록 복각의 크기는 크다. 얘들아, 이거 항상 맞는 말이거든. 항상 기억을 해주세요. 됐나요? 정자극기일 때 자북극에 가까울수록 복각의 크기가 크다. 이게 진짜 많이 물어봐. 진짜 많이. 알겠지? 네. 자, 편각. 편각은 정의만 좀 봅시다. 정의. 편각은요, 진북과 자북 사이의 각입니다. 진북과 자북 사이의 각. 근데 나 진북과 자북 중에서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게 누구야? 진북이야, 자북이야? 진북. 위도 90도. 자전축의 위치는 변하지 않아, 그지? 그러면 우리가 편각이라는 걸 얘기할 때 어떻게 얘기하냐면 진북에 대해서 자북국이 왔다 갔다 거리니까 그 자북국이 어디에 있는가. 그러니까 기준점이 진북을 향하는 거야. 관측자가 진북에 대해서 자북국이 동쪽에 있다. 자북국이 서쪽에 있다. 동쪽에 있으면 동편각, 서쪽에 있으면 서편각.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는 겁니다. 됐나요? 네. 편각은 지구각 원에서 우리가 자세히 다루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편각의 정의 정도만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됐나요? 요게 정의에 대한 얘기였어. 정의. 자, 그래서 빈칸 다 채웠어? 빈칸 자북극이 복각이 플러스 90도가 되는 지점이고 자남극은 마이너스 90도가 되는 지점이고 자기 적도는 복각이 0도가 되는 겁니다. 됐죠? 얘들아, 실제로 이 복각과 위도는요, 우리가 같다고 표현할 수가 없어. 복각이 플러스 90이라고 해가지고 거기가 위도 90도가 아니야. 차이가 나잖아. 진북과 자북이 다르니까. 따라서 자기 적도도요, 실제로 찐 적도는 아닙니다. 적도 부분의 어느 지점인 것 뿐이야. 그지? 대신 자기 적도는 복각은 0도인 곳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됐나요? 네. 여기 보면 뭐 자기 적도에서 자극으로 갈수록 복각의 크기가 증가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내가 아까 너네한테 적으라고 했던 그거거든. 여기서 이 자극이라는 게 뭐야? 끝부분 자북국. 되니? 정자극일 때 자북극 쪽으로 갈수록 복각의 크기 증가한다고. 역자극일 때 자남극으로 가까이 갈수록 복각의 크기 증가한다고. 그 얘기 하는 거야. 됐지? 자, 4번에 들어가면 뭐야? 진북과 자북이 이루는가? 편각이죠. 편각. 됐나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런 고지자기, 옛날 지구 자기장, 잔류 자기라고 불리우는 이런 지구 자기장을 가지고서는 두 가지를 이제 지금부터 얘기를 좀 할 건데 그 두 가지가 뭐냐면 자북극의 이동 경로를 하나 얘기를 좀 할 거고 그 다음 인도 대륙이 이동한 대륙의 이동 경로를 한번 얘기를 해볼 겁니다. 자, 인도 대륙의 이동 경로가 조금 더 쉬우니까 그거 한번 얘기해 봅시다. 이거 먼저 하고 저거 할게. 얘들아, 인도가요 원래 어디 있었냐면요 원래 남극 근처에 있었어. 왜냐면 판게아가 남극을 중심으로 대륙들이 몰렸으니까 원래 얘가 남극 근처에 있었는데 근데 지금 현재 인도 어디냐면요 북반구 중위도쯤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반구 끝에서부터
북반구까지 쫙 올라온 게 인도 대륙이야. 됐지? 언제서부터 올라왔을 거냐면 중생대 초쯤부터 올라왔을 겁니다. 왜냐면 그때부터 판게아가 분리가 됐으니까. 근데 그렇게 긴 시간 동안을 다 언급하지는 않을 거고, 여기 보면은 약 7,100만 년 전에 인도 대륙의 위치를 갖다가 표현을 한번 해보니까 남반구에 뭐 한 이제 30도, 40도쯤에 인도 대륙이 위치한다는 걸 확인을 했어. 이걸 어떻게 확인했냐면요. 이렇게 확인합니다. 인도 대륙에서 7,100만 년 전에 암석이 만들어졌을 수 있잖아. 암석은 계속 만들어지니까. 되니? 내가 어떤 암석을 갖다가 책정을 했는데 걔의 나이가 7,100만 살인 거야. 지금으로부터 7,100만 살. 그럼 7,100만 년 전에 만들어진 암석이고 그 암석에는 뭐가 기록이 되어져 있냐면요. 복각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복각. 그 복각을 갖다가 재봤더니 얼마냐면은 한 마이너스 얼마쯤 되는 거야. 무슨 의미냐면 남반구에 존재했었다라는 얘기야. 그리고 복각과 그다음 위도가 확실히 이게 일치하진 않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복각이 내가 요 지점에서의 암석을 봤다고 칠게. 예를 들어 복각이 뭐 마이너스 40도다. 되니? 마이너스 40도다 라고 한다면 얘는 남반구 40도 근처에 존재했겠네 라고 얘기하지, 남반구 위도 40도에 위치한다 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 일치하는 건 아니니까. 중요한 건 마이너스 붙고 있네, 얘 남반구에 위치해 있었구나, 이렇게 이제 알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또 이 7,100만 살부터 보는 게 이제 이 최근 정자극기만 이제 따져서 부호 신경 안 쓰게 정자극기만 따져서 보려고 이제 요 7,100만 살부터 보는 겁니다. 얘들아, 5,500만 년 전에 만들어진 새로운 또 암석을 봤더니요, 걔는 복각이 좀 더 작아졌어. 크기가. 복각의 크기가 좀 더 작아졌어. 되니? 그 얘기는 어떻게 됐다는 얘기야? 예를 들어 뭐 마이너스 20 정도가 됐대, 복각이. 크기로 따지면 크기는 다 절대값이니까 40에서 20으로 줄어들었어. 더 자기 적도 쪽으로 올라왔다는 얘기지. 3,800만 년 전, 1,000만 년 전, 현재 만들어지는 각각의 암석들을 다 복각을 확인해 보니까 이제 만약 40이었다가 20이었다가 0인 것도 찍었다가 이제 점점점 올라가서 플러스 값을 가지는 걸 또 확인했다라는 얘기입니다. 됐나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딱 2개 확인했거든? 뭐 확인했냐면요, 암석, 새로 만들어지는 암석의 나이랑 그 암석의 복각을 갖다가 확인을 했고, 요 2개 가지고 우리 뭐 확인했냐면 대륙 이동의 경로를 확인했어. 일단 지금까지 알고 싶었던 게 이런 거야. 응? 이런 걸 몰랐으니까 베게너가 대륙 이동이 이렇게 일어날 것이다, 되게 간접적인 증거들을 가지고 100년 전에 얘기를 했잖아. 그지? 근데 이제는 뭘 할 수 있냐면 암석의 나이랑 복각만 잴 수 있다면 실제 대륙이 몇 억 년 전에 어디에 있었는지까지, 심지어 그 이동 경로가 어떻게 되는 것까지 알 수 있어. 되나요? 되나요? 네. 베게너가 못한 대륙 이동의 증거를 그냥 거의 확증이지, 확증. 그지? 완전 정확한 이런 데이터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베게너의 대륙 이동설도 인정을 하고 이제 믿게 되는 거지. 자, 인도 대륙의 이동 빈칸 채웁시다. 빈칸 채웁시다. 자, 고지자기에 무슨 자료로부터 위도를 추정할까? 무슨 자료? 복각 자료죠, 복각 자료. 네, 복각 자료를 가지고서 위도를 추정해서 어떻게 이동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7,100만 년 전에는 어느 반구에 있었니? 남반구에 있었다가 이제 북반구로 올라왔죠. 됐나요? 네. 그러면서 자주 나오는 문제가 어떤 것들이 좀 자주 나오냐면은 이런 게 자주 나와. 예를 들어 5,500만 년 전부터 3,800만 년 전까지 되니? 요 시간 간격 동안에 인도 대륙이 이동한 평균 이동 속도랑, 그다음 3,800만 년 전부터 뭐 1,000만 년 전까지 얘네들 사이에서의 이동하는 평균 속도랑 누가 더 빠르게, 이런 거 물어봐. 되니? 그럼 봐봐. 지금 5,500만 년 전이랑 3,800만 년 전이면 이 사이의 차이값이 얼마 돼? 1,700만 정도? 1,700만 년 정도 되지? 여긴 얼마 되니? 2,700만 년쯤 되죠? 됐나요? 시간 간격이.
나 뭐 틀린 거 있어? 없지, 그지? 빼기 잘했잖아. 왜? 잘했잖아. 여기 1700만 년 시간이 여기 2700만 년 맞잖아. 그지? 자, 근데 이동 거리를 보니까요. 2700만 년 더 긴 시간 동안 더 조금 이동했어. 1700만 년 동안 이동한 거리에 비해서. 되니? 점점점 어떻게 되고 있어? 느려지고 있어. 이동 속도가 처음에 비해서. 돼? 평균 이동 속도 점점점 갈수록 느려지고 있다. 이런 거 보기로 나온다고. 돼? 또 실제로 뭐도 하라고 하냐면요. 계산도 하라고 합니다. 계산도. 근데 계산하려고 했을 때는 데이터를 다 줄 거거든. 어떻게 줄 거냐면 이렇게 줘. 일단 7100만 년 동안의 평균 이동 속도 고르시오 이런 말 할 거야. 그러면 이 7100만 년 전일 때의 위도를 알려주고요. 현재의 위도를 알려줄 겁니다. 되나요? 이거는 어떻게 알려주냐면 보통 이제 복각 자료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 복각 자료를 위도 자료로 환산한 표 같은 게 나올 거거든. 그러면 얘네들 사이에 위도가 몇 도가 변했는지가 나와.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 7100만 년 전에 얘네들의 위도가 자, 중심 위도가 남반구 30도라고 칩시다. 자, 현재 20도 북반구 됐니? 자, 위도 몇 도 이동했어? 몇 도 이동했어? 50이지. 이거 10이라 그러면은 혼난다. 남반구 30에 북반구 20이니까 50도의 위도로 이동했어. 돼? 근데 위도 1도당 사이가 110km라고 문제에서 알려줄 겁니다. 단서로 줄 거야. 그러면 총 몇 킬로미터 이동했냐면 50도만큼이 이동을 했는데 1도당 110km니까 5,500km만큼 이동한 거야. 얼마 동안? 7,100만 년 동안에. 되나요? 근데 단위를 센티미터 퍼 년 해야 되거든. 돼? 그러면 얘는 이제 년은 됐고 킬로미터를 센티미터로 바꿔주면 돼. 됐니? 네, 1km는요. 1km는 1000m고 1m는 100cm니까 하나, 둘, 셋, 넷, 5개 해주고 센티미터로 바꿔주면 됩니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주냐면 이거 좀 잘 나와. 이거 좀 단위 환산하는 게 좀 잘 나와. 알겠지? 1km는요. 공 5개 붙여. 알겠지? 10만 센티미터입니다. 돼? 공 5개 센티미터. 그래서 계산하면은 이 정도 된대. 되니? 뭘로 낼 것 같아? 서술형으로 냅니다. 근데 계산 과정 나 다 알려줬는데? 할 수 있지 않겠어? 해야 돼? 해야 돼. 자, 자북국의 이동경로 볼까요? 자북국의 이동경로. 일단 이 자북국의 이동경로는요. 자, 보면은 5학년 전, 4학년 전, 3학년 전 해가지고 네, 자북국이 실제로 이만치 이동했다. 현재까지 해서 5학년, 4학년, 3학년 이렇게 해서 현재까지 이동했다. 이걸 이제 표현을 한 거거든. 근데 일단 자북국은요. 실제로 이렇게 크게 뭐 대륙을 이렇게 가로질러 가면서 얘들아 이렇게 많이 이동하지 않아요. 실제 자북국은 지구가 이렇게 있을 때 여기를 이제 아까 진북이라고 하면 자북국의 위치가 여기 원래 있었다 그러면 얘들아 여기 어디서 이렇게 왔다 갔다 정도지 이것처럼 막 여기 이렇게 이동하지 않아. 그럼 이거는 왜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거냐. 보통 우리가 자북국을 측정을 하는 게 어떤 대륙에서 측정을 하는 거거든. 되니?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는 자북국은 거의 진북 근처에서 제자리 걸음이나 하고 있는 건데 대륙 자체가 이동을 하다 보니 대륙이 움직이는 거를 고정시켜 놓고 마치 자북국이 움직이는 것처럼 표현해서 그런 거야. 되니? 자, 내가 대륙이고 저 묵은이 저 자리가 자북국이야. 되니? 5학년 전에 이만큼 떨어져 있었는데 현재는 이 자북국과 대륙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진 거야. 돼? 그럼 얘들아 보통은 원래 어떤 거냐면 상식적으로 자북국은 좀 고정이 되어 있는 형태에서 대륙이 내가 묵은이 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했다. 이게 상식적이지 지극히. 맞지? 근데 표현을 할 때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요. 결과적으로는 가까이 있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대륙을 멀리 고정을 시켜놓고 자북국이 이동한 것처럼 표현할 수도 있다는 거야. 자북국이 이동한 것처럼 표현을 한 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그림입니다. 됐나요? 그래서 대륙의 위치가 변한 건 표현이 되지 않았어.
자북극의 이동 경로를 표현을 한 거야. 그럼 질문, 얘들아, 이 자북극은 진짜로 찐 이렇게 이동했어? 아니야. 이렇게 이동한 것처럼 표현한 거야.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요, 겉보기 이동이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자북극의 겉보기 이동 경로 뭐 이렇게 표현을 할 거야. 됐지? 됐지? 자, 그럼 질문. 얘들아, 자북극이라고 하는 건요, 무조건 모든 지지 시대를 걸쳐 한 개만 존재합니다. 근데 여기 지금 보니까 5억 년 전에 자북극이 몇 개로 나와? 2개로 나와.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야. 돼? 그럼 어떻게 돼야 돼? 합쳐줘야지. 겹쳐줘야지. 되니? 자,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 어떤 대륙에서 어떻게 찍은 건지를 확인을 해보니까 지금 이 점선이 유럽 대륙에서 측정한 거래. 일단 유럽 대륙 지금 어디 있냐면요, 이 그림상에 얘가 유럽 대륙입니다. 되나요? 그러니까 빗금친 거랑 지금 빨강 색깔 선이 연결되어 있는 형태고, 그 다음 북아메리카 대륙이 요거거든. 여기서 측정한 자북극의 이동 경로가 이거래. 돼? 이게 지금 거의 고정이 되어져 있는 값이기 때문에 이 빨강색과 파란색의 선을 겹쳐주기 위해서는 대륙의 이동도 불가피해. 대륙도 이동시켜야 된다는 얘기야. 되니? 자, 방법 두 가지 있습니다. 파란색 선을 빨간색 쪽으로 앞으로 보내던지, 아니면 빨강색 선을 파란색 선처럼 뒤로 보내던지. 근데 잘 봐. 얘들아, 빨간색 선을 파란색 쪽으로 뒤로 이렇게 보내려고 하니까 지금 이 빨간색 선은 빨간색 대륙, 이 유럽 대륙이랑 같이 붙어있기 때문에 대륙도 뒤로 가야 돼, 사실. 아니 근데 밑에 아프리카 대륙이 막고 있어서요, 이동을 못합니다. 되나요? 같이 이동을 해줘야 겹쳐지는 건데 이동을 아예 못해. 그럼 거꾸로 어떻게 해야 돼? 파란색 선을 빨간색 쪽으로 바꿔줘야 되겠지? 그럼 얘가 어떻게 돼? 얘가 앞으로 간 만큼 얘도 앞으로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럼 가능하네요, 비어 있으니까. 그래서 빨간색과 파란색 선을 갖다가 합쳐주니 이 북아메리카가 어디에 위치하는 거야? 여기 유럽이랑 아프리카 쪽에 싹 들어가는 걸 확인할 수 있었다는 거야. 아, 그러면 5억 년 전부터 해갖고 봤을 때 진짜 대륙이 하나로 붙어 있었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됐나요? 그래서 우리가 자북극의 이동 경로를 가지고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대륙들이 실제로 이동한 경로를 거꾸로 알아낼 수 있다. 되나요? 되나요? 네, 요거에 대한 얘기를 했었습니다. 얘들아, 빈칸 채울게. 지질시대 동안 자북극은 몇 개? 무조건 한 개입니다. 얘들아, 자북극이 2개였다 이런 보기들이 나오는데 무조건 틀린 말. 알겠지? 그냥 1초짜리 땡이야. 자북극이 2개다, 자남극이 2개다 이런 거는. 됐나요? 자, 현재 두 대륙에서 관측한 자북극의 이동 경로가 일치하지 않은 거는 왜 그래 그러면? 왜 이렇게 일치하지 않게끔 나와? 대륙이 이동했으니까. 되나요? 왜냐면 자기 배열, 즉 자북극 이런 것들은 생성될 당시에 딱 고정이 되면 그 뒤로 절대로 바뀌지 않아요. 되니? 바뀌지 않는 상태에서만 그냥 대륙이 이동한다면 그냥 그거 따라가는 거야. 그럼 원래 만들어질 당시로 바꿔준다면 우리가 그거 거꾸로 만든 게 이제 대륙이 이동한 경로라고 볼 수 있다는 거지. 돼? 응. 이런 거야. 내가 내 주민등록번호를 보고서는 얘들아,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내가 태어나서 내가 출생신고한 지역의 정보가 숫자로 들어가 있어. 되니? 나는 대구에서 태어나지 않았거든? 그럼 난 인천에서 태어났어. 그럼 나는 인천에 대한 정보가 들어가 있어. 내가 이사를 갈 때마다 주민등록번호가 바뀌지 않아. 똑같아. 그럼 내가 지금 나의 현재 주민등록번호를 보고 뭘 할 수 있냐? 내가 태어나서 출생신고한 지역이 어딘지를 바뀌지 않았으니까 확인할 수 있다고. 복각이 그런 거야. 복각은 처음 만들어질 때 결정된 주민등록번호랑 똑같아. 바뀌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매 시기마다 뭐 7,100만 년, 뭐 3,800만 년 이런 매 시기마다 새롭게 주민등록번호가 생성되는 거지. 한번 만들어진 것들은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는 의미였어. 되나요? 되나요? 네. 여기까지가 이제 대륙 이동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네, 뒤에 대륙 분포의 변화는요. 이거는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요. 그러면은 과제가 좀 바뀝니다. 과제가 좀 줄어듭니다. 진도 나간 부분까지만 풀어오면 될 것 같아서 몇 번까지만 풀면 되냐면요.
네, 75번까지만 풀도록 하겠습니다. 75번까지만 풀고 네, 그리고 수능 기출의 미래든 네, 아마 똑같을 것 같아요. 네, 그거는 네, 꼭 풀어오도록 합시다. 됐죠? 네, 여기까지 합시다.